네, 다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멘티님들 오늘 얘기해드릴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희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서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산업 안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배양하고 정제라고 하는 그 직무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한울이라고 하는 멘토고요. 제 이력을 잠깐만 소개해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생명공학 학사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근데 비슷한 시기에 저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대학원 가야 되나 취업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송도에 있는 제일 큰 회사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다니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라고 하면은 경험해봤던 업무들이 이제 뭐 생산이라고 하는 직무도 갔었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싱글 유즈 플랜트라고 하는 그런 직무도 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직무들도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취업 컨설팅 관련해서는 이제 뭐 코멘토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막 직무 특강이나 이런 것들은 연 한 열 번 이상씩은 매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있고, 이제 오픈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 이제 컨설팅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직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배양 정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정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양 공정, 그다음에 정제 공정, 그다음에 이제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라고 하는 사무 업무들 있잖아요. 그런 사무 업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 GMP라고 하는 그 직무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같이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공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배양 그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세포를 배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 세포나 아니면 식물 세포나 아니면 미생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배양 공정을 거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약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 단백질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정제 공정이고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고순도로, 그 다음에 고농도로 이렇게 압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환자한테 주사하기에 적합한 농도로, 그러니까 저농도로 다시 바꿔주는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완제 공정 혹은 충정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양하고 정제를 묶어서 저희가 보통 DS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DS는 드러그 서브스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드러그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이제 원료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DP는요, 드러그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드러그 프로덕트라고 얘기해서 이제 완제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 배양하고 정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알아볼 예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번외로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은 안 드리긴 하겠지만 잠깐만 설명해 보자고 하면은 요 세 개를 묶어서 저희가 생산이라고 하는 혹은 다른 말로는 이제 공정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직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샘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팀이 이제 QC라고 하는 직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화학 QC, 뭐 생화학 QC, 미생물 QC, 뭐 분석 QC 이런 QC들 그래서 품질 관리라고 하는 데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멘티님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직무하고 품질 관리라고 하는 QC라고 하는 직무하고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자고 하면은 이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QA는요. 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퀄리티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 QA는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QC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제품을 팔아도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서가 바로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QA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산 데이터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생산 데이터는 이런 배양 공정, 정제 공정, 완제 공정 이런 공정을 진행할 때 그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기록을 다 남겨놓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조 기록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조 기록서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는 어떠한 세포주를 이용해서 공정을 진행을 할 거고 걔를 몇 밀리리터를 이용해서 공정을 할 거고 그때 뭐 온도는 어떻고 뭐 기온은 어떻고 pH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런 제조에 관련되어 있는 공정 기록서들 그 다음에 아까 이런 배양 정제 완제에서 분석을 요청했던 이제 QC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 제품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서가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QA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GMP라고 하는 데서 약속한 이제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 GMP라고 하는 게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한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밸리데이션은 한국어로는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검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게 도입된다라고 할 때는 항상 밸리데이션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QC에서 예를 들면 분석기기를 이제 A라고 하는 분석기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고장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걸 주문해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럼 A 다시가 다시 왔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 고장 났으니까 이제 얘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쓰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장비가 이제 새로운 거니까 이게 밸리데이션, 검증되지 않은 장비라서 아직 사용을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배양, 정제, 완제에서 공정사항이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QC 같은 데서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새로운 게 도입된다. 그랬을 때는 항상 이런 밸리데이션, 검증이라고 하는 걸 하고서 써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여기 계시는 이제 멘티님들이 이런 배양, 정제, 완제라고 하는 공정 쪽을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QC라고 하는 직무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QA나 혹은 밸리데이션 여기는 보통 통합되어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서들 중에 하나를 준비하실 것 같아가지고 대략적으로 일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 내용 파트는 여기 배양에서부터 정제까지를 조금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먼저 전반적인 산업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산업 트렌드부터 해가지고 이제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에 제가 조금 전달드리는 그런 팁 같은 것들 설명드리고 Q&A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질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챕터 넘어갈 때마다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강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 분석하고 트렌드에 대해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계 10대 제약회사라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이자라는 기업, 뭐 머크, 존슨앤존슨, 로슈, 사노피, 노바티스, 에브비,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어드, 암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봤을 만한 기업이 어딨냐면 여기 파이자 같은 거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뭐 베이비 로션 같은 거 좀 발라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존슨앤존슨도 좀 유명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여기는 없지만 뭐 모더나 뭐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모더나 네 모더나 뭐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기업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유가 이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한 벌써 4년, 5년 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23, 4살 남성분들은 한 25, 6쯤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막 백신이나 치료제 만들던 기업들로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자고 하면은 사실 이런 기업들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져온 건 아니고요. 여기 파이자 옆에 조그맣게 적혀져 있는 글씨를 보면은 파이자 옆에 US라고 하는 미국,
머크 옆에 여기 US 미국, 존슨앤존슨 미국이고요. 로슈는 스위스, 사노피 프랑스, 노바티스 스위스, 에브비 US, 아스트라제네카 UK, 그 다음에 UK니까 영국이고요. 길리어드 US 미국, 암젠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위부터 10위까지 혹은 1위부터 한 30위 정도까지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있는 그 국가들을 이제 요약하자고 하면은 첫 번째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점이 그런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송도에 있는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약을 만들었다가 우리나라에다가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은 바로 식약처라고 하는 곳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모든 제약회사의 꿈은 국내에 이렇게 한정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리하게 판매를 하고 싶을 때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미국에 있는 규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FDA라고 하는 곳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유럽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규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EMA라고 하는 곳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FDA하고 EMA의 허가를 받아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멘토님, 미국하고 유럽 말고도 다른 대륙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오세아니아 쪽도 있고, 뭐 중동아시아 쪽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아니면 남미 같은 데도 있고, 그런 데들은 다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다만 미국이라고 하는 FDA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규제기관인 EMA라고 하는 곳이 그 규제가 가장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오세아니아라던가 뭐 중동아시아라던가 아프리카라던가 이런 곳들은 전부 다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허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제약회사들의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 제약회사들의 목표인데 이게 왜 중요할까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바로 영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어는 크게는 이제 토익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피킹이라고 하는 걸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토익을 먼저 보자고 하면은 토익은 요즘 들어오시는 신입사원 분들의 평균적인 스펙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었을 때 보통 한 900점 정도 근방에서 이제 오시는 것 같고요. 스피킹은 이제 오픽 기준으로 얘기했었을 때 한 IH 정도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연히 영어도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고고익선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기준치를 잡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런 기준치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 점수보다 조금 더 모자라는 건 괜찮아요. 제가 생각했던 점수는 여기서 한 50점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한 850점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피킹 같은 경우는 IH니까 이거보다 하나 정도 아래까지도 괜찮습니다. IM3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하나 더 아래 정도부터는 하나 정도는 좀 올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적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영어 같은 데서 감점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제약회사는 영어를 왜 볼까라고 하면은 토익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읽고 쓰는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출해야 되는 문서들이 막 FDA나 EMA에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서를 쓸 때도 영어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스피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말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허가를 내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너네 그거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질의응답 같은 것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얘네들이 한국어로 물어볼 리가 없죠. 그죠? 물론 트랜슬레이터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통역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얘네가, 너가 직접 대답해봐. 트랜슬레이터 쓰지 말고, 너가 직접 대답해. 이렇게 진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질문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평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 점수를 요즘엔 좀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겨울방학 있죠. 벌써 이제 2025년 하반기는 보통 채용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가장 먼저 준비하셨으면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영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먼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의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면은 사실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학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제 뭐 한 학기 정도 더 남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학기에 마무리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근데 학점도 내가 막 진짜 뭐 4.5 정도 맞아야 이제 올라가는 점수가 뭐 0점 뭐 한 2? 뭐 이 정도 올라갈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학점도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것도 사실 뭐 이제 뭐 편입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바꾸기가 좀 어렵고 그런 거에 비해서 영어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적어도 2주에서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는 노력하면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바꿀 수 있는 제일 단순화된 좀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가져왔고요. 유난히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가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영어 성적을 좀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가면역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팔린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든요. 네. 잘 팔린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가면역 치료제가 어떤 거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내가 이제 아프지도 않은데 자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질병인데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자꾸 염증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런 약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제 아프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약간 20대, 30대 같은 층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 있죠. 한 50대, 60대부터 좀 많이 앓고 계시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린 약들이 이런 데에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휴미라라고 하는 제품, 엠브렐이라고 하는 제품, 레미케이드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이 휴미라 같은 경우는 가장 잘 팔렸었을 때 한 27조 그 정도까지 판매를 했어요. 이 단일 품목 하나만으로도 그 정도의 매출을 이제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팔린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암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암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암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대표적으로 리특산이라고 하는 제품, 아바스틴, 그다음에 허셉틴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리툭산 같은 경우는요,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혈액암이라고 하는 거를 치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암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폐암이라든지 뭐 난소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소화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대장암이라든지 뭐 직장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리에 있는 허셉틴이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걸리시는 이제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를 치료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암들을 치료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당뇨병 쪽인데요. 당뇨병은 당뇨병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당뇨병하고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렇게
같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식이요법 같은 이제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많이 걸리게 되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나중에 고혈압 환자가 되고 고혈압 환자가 고지혈증 환자가 되고 고지혈증 환자가 또 당뇨병 환자가 돼요. 그래서 이걸 3대 복합질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복합질병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여기 자누비아 란투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근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병을 직접 알아보셨을 가능성도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환자들도 실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어 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인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인제 이런 약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의 취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쪼끔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넘어가서 인제 약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잠시만요. 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약은 인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케미컬 의약품입니다. 먼저 요렇게 생긴 인제 알약 형태로 생긴 거를 인제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오리지널 의약품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인제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한 번쯤은 다 먹어 보셨을 것 같은 그런 약인데요. 이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게 인제 쪼금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성분하고 B라고 하는 성분을 섞으면 타이레놀이 된다라는 게 인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특허가 만료되고 나서 참고로 한국은 한 10년 전쯤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제 알파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 나도 이거 원료 구해 가지고 만들어 봐야지.'라고 하면서 만들고 베타라고 하는 회사도 '요거 만들어 봐야지.'라고 하면서 만들고 감마라고 하는 회사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경쟁자들이 쪼끔 많아요. '나도 똑같이 원료를 구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이 다 똑같이 나오고 걔네들에 대한 이름을 복제약들을 제네릭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요 케미컬 의약품 쪽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시장이 한 1,600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근데 경쟁자들이 한국에만 해도 이 타이레놀에 대해서 특허가 만료되고 나서 경쟁자들로 인제 "나도 이거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하면서 만드는 기업들이 한 수십 개의 기업들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한 수백 개, 수천 개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1,600조 시장이긴 하지만 여기를 인제 한 조각 내가 이렇게 한 조각 내 가지고 이렇게 피자라고 했었을 때 내가 요거 피자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게 쪼금 작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라지 사이즈 한 판인데 그거 한 300 조각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먹을 수 있는 게 작아지겠죠? 그게 인제 케미컬 의약품 쪽 시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바이오 의약품 쪽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바이오 의약품 쪽은 요렇게 생긴 인제 주사기 제형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기가 인제 여러분들이 흔하게 맞는 막 팔에 맞는 주사라든가 아니면 엉덩이에 맞는 그런 주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좀 맞아 보셨을 확률이 쪼끔 낮기는 하지만 막 "링겔 맞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죠? 그게 인제 병원에 가 가지고 인제 정맥으로 주사를 꽂고 그렇게 맞는 형태로 만든 그런 주사. 그게 인제 바이오 약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약품은요 생물학적 제제를 이용해서 인제 약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동물 세포, 식물 세포 아니면 미생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인제 공정을 진행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그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항체 시장이에요. 그래서 안티바디라고 얘기하는 단백질 의약품 중에서도 항체 의약품 이쪽을 가장 큰 카테고리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오리지널 의약품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휴미라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휴미라라고 하는 제품이 특허가 2년 전에 인제 만료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인제 "너도 나도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아까 케미컬은 수백 개 기업들이 막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휴미라는 인제 더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니까 경쟁자들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여기 휴미라에 대해서 바이오 의약품으로 인제 똑같이 만드는
그런 복제약을 만든 회사가 전 세계에 허가된 게 몇 개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딱 10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엄청 치열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0개 중에서 딱 2개 기업이 한국 기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번째가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제 전 세계, 우리 그 전 세계 10개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되게 이제 일을, 그 약을 잘 만드는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똑같이 만드는 게 어렵지? 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나 사랑해서 낳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제 DNA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좀 특이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재우고 똑같은 시간에 놀아주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이면서 키웠어요. 그렇게 뭐 하루 이틀 키운 게 아니라 뭐 몇 년, 몇 개월을 키웠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완전 똑같은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첫째라고 하는 친구가 키가 좀 더 크고요. 둘째라고 하는 친구가 뭐 시력이 좀 더 좋고, 여기 첫째가 뭐 손이 좀 더 크고, 둘째가 발이 좀 더 크고, 이런 특징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약품을 만들 때는 완전히 똑같은 결과물들을 이제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은 결과로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범위로 만들면 우리가 똑같다고 인정을 해줄게라고 하면서 미국에 있는 FDA하고 유럽에 있는 EMA하고 이런 바이오 시밀러라고 이름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인정해줄게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생을 해가지고 엄청 잘 크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약품 쪽 시장을 잠깐 살펴보자고 하면요. 참고로 2024년, 2025년 기준으로 지금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400조에서 500조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근데 경쟁자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수백 개, 수천 개인데 이거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경쟁자들이 그렇게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만드는 게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조각 먹을 수 있는 피자의 크기는 여기가 더 크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라지 사이즈 한 판을 300조각 낸 건데 여기는 미디엄 사이즈 피자를 한 20조각 낸 거다.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조각의 크기는 여기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약품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다 이런 바이오 약품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배양, 정제, 공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거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인트로였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좀 이해 안 가시거나 질문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직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직무라고 하는 거 공고를 하나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보면은 여기 공정 엔지니어라고 하는 그런 직무로 이제 취업 준비를 여러분들이 막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공정 엔지니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배양하고 정제를 이제 포함하는, 그다음에 완제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DS라고 하는 표현, 아까 앞에서 배운 표현이죠. 그다음 DP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들을 이제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은 이해가 되게 좀 쉬울 거예요. 안 그럼 이런 용어 공부부터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아까 DS라고 얘기하는 게 배양하고 이제 정제를 합친 게 이제 배양 정제가 DS다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DP는 완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애들을 다루게 되는 게 이제 DSDP 이런 쪽이다, 공정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배양 직무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양은 여기 미디어를 만들고 하베스트, 그다음에 세포 배양 공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제는 조금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자고 하면은 일단 공정을 한번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드려 보자고 하면은,
배양 공정은 요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처음에 세포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세포주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세포주는 이제 셀라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워킹 셀뱅크라고 하는 거를 보통 얼려놓습니다. 이 셀뱅크가 세 가지들이 있는데 종류가 이제 리서치 셀뱅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마더 셀뱅크 그다음에 마스터 셀뱅크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워킹 셀뱅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요거는 리, 리서치 리서치 셀뱅크 요거는 이제 마스터 셀뱅크 마더라고도 보통 얘기해요. 셀뱅크는 다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그다음에 WCB는 워킹 셀뱅크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리서치 셀뱅크는 뭐냐면 이제 R&D에서 처음에 세포주로 연구 개발할 때 그때 쓰는 게 이제 리서치 셀뱅크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세포주를 이용해 가지고 아 얘를 이제 공정했을 거야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의 제일 잘 자라는 그런 친구들을 마스터 셀뱅크 혹은 마더 셀뱅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엄마로부터 이제 유전자가 똑같은 애들로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바로 WCB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WCB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가져가가지고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숙주 세포로부터 이렇게 똑같이 분할을 시켜가지고 얘네들로 공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마스터 셀뱅크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뭐 1번부터 100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워킹 셀뱅크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애들을 이제 녹여주면서 세포를 깨워가지고 이제 공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를 키우려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가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미디어 프리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배지를 조제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라고 하는 배지는요, 이제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담겨져 있는 그런 영양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버퍼, 염분, 성장인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세포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만들고 나서 이제 세포를 이제 여기다가 접종을 하게 될 텐데요. 접종은 이제 플라스크 컬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가장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크, 이런 거 플라스크 비커 같은 것도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며칠 키우고 나서 더 큰 플라스크로, 그 다음에 며칠 키우고 나서 더 큰 플라스크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보통 한 3에서 5일 정도씩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를 들면 한 125ml 막 이런 식으로 키우다가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한 250ml 정도 이렇게 키우고요. 그다음에 또 3일에서 5일 지나면 뭐 500ml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큰 플라스크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개대 배양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포를 계속 옮겨 담으면서 새로운 이런 미디어를 이제 더 깨끗한 환경에서 자꾸 키우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키웠다라고 하면은 이제 플라스크에서 키우는 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시드 배양기라고 하는 종 배양기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배양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배양기는 이제 사이즈들이 조금 다양한 편인데,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 한 120ml 정도, 120리터 정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리터나 혹은 더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 24리터 이 정도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5배수로 좀 커진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배수로 보통 커지는 게 계산이 편해서 그래요. 나중에 세포주 농도 같은 거 계산할 때 그럴 때 편해가지고 5배수로 많이 키우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건 120리터니까 120리터부터 보자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똑같이 3에서 5일 정도 키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양기에서 배양기로 이렇게 옮겨가고 여기서 배양기에서 배양기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키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세포를 키울 때 그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할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포를 한 번이라도 키워보신 분들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서 그래요. 그게 사실 어떠한 세포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동물 세포든 아니면 식물 세포든 미생물이든 상관없는데
그때 인제 그런 어떤 생명체, 생물학적 체제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그런 뭐 동물세포면 동물세포, 식물세포면 식물세포 다 각각 특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키운 거는 뭐 부유셀이다. 그러니까 이게 떠다니고 있는 세포다. 이제 부유, 그러니까 서스펜션 셀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착셀이냐 부착세포냐 아니면 부유세포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각각 특징에 따라서 얘네들을 어떻게 키우는지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키우는 거는 다 동물세포를 보통 이용해 가지고 공정을 진행하거든요. 동물세포 그중에서도 이제 부유셀, 그러니까 떠다니고 있는 세포들을 키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묵은 상태 아니면 온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지, pH, 용존 산소량, 네, 산소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삼투압, 뭐 CO2,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이제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자소서로 활용하기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면접에서도 이제 답변을 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키웠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세포를 열심히 뚝딱뚝딱 해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세포수의 그 증식하는 그 양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세포가 이제 많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그죠? 이제 세포가 이제 며칠에 한 번씩 해서 분화하면서 자랄 거니까 그런 환경까지 잘 만들어주는 걸 종배양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다 키웠다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덕션 배양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덕션 배양기는 한국어로는 봄 배양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뭐 15,000리터 배양기, 12,500리터 배양기, 혹은 진짜 큰 경우에는 한 2만 리터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만 리터 배양기. 근데 통상적으로 15,000리터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배양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고 하면 여기서는 조금 목표가 달라요. 뭐냐면 여기까지는 세포를 키우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이제 그런 키운 세포로부터 나오는 항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성장보다는 이제 항체 생산, 그죠? 단백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세포에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뿜뿜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티바디들이 이렇게 결과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시크리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크리션. 그래서 밖으로 분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시크리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크리션 된 안티바디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집중하게 되는 게 이런 15,000리터 배양기, 봄 배양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여기 배양 조건에 필요한 이런 컨트롤된 그런 애들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적만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분히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기서는 이제 3에서 5일마다 세포들을 이렇게 갈아주면서 그 배지들을 갈아주면서 키웠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보통 9일에서 한 15일 정도를 키워요. 그래서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키우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그런 프로덕션 배양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만든 그 항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세포에서 나오는 그런 항체 같은 것들 있죠. 그죠? 안티바디라고 얘기하는 애들. 이 항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조금 찌꺼기 같은 것들도 당연히 섞여 있을 거잖아요. 순수한 항체들만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세포나 세포 파쇄물들, 이런 찌꺼기 같은 애들은 이렇게 다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애들은 위로 떠가지고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원심 분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애들, 세포 같은 것들 이제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생산하는데 필요 없으니까 세포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려고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깨끗해지는 게 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뎁스 필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심층 여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 세포에서 혹은 세포 파쇄물 같은 거 찌꺼기들을 한 번 더 걸러줍니다. 이 필터 통해서 한번 걸러줘가지고 조금 더 깨끗한 항체들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제거하더라도요 한 90% 이상의 찌꺼기들은 다 걸러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도 이제 정제로 넘어가가지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제 잡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잡는 공정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베스트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베스트 풀탱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하베스트 우리가 세포를 그 항체를
수확하는 거, 그거를 이제 하베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물을 이제 얻는 행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요 항체들이 쌓이게 되는 그런 탱크를 하베스트 풀 탱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다음 공정으로 이어지는 크로마토그래피 공정, 그런 정제 공정이거든요. 이 크로마토그래피 공정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세포 항체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이제 돌려줘야 되는 이제 사이클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로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포 그 항체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 더 많이 돌려야 되고,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좀 덜 돌려도 돼가지고, 그런 로드 사이클을 계산해가지고 그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몇 바퀴 돌릴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배양 공정이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설명드린 여기 8개 스텝 중에서 좀 이해 안 가시거나 질문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네, 시크리션에 필요한 조건을 배울 수 있는 사이트나 논문이 있을까요? 시크리션에 필요한 조건은요, 조건이 따로 없고, 이건 동물 세포 같은 진핵 세포들에서 구현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센트럴 도그마 같은 거 배워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뭐 DNA가 RNA가 된다, 이제 RNA가 단백질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 프로세스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제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세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분출된다라고 하는 거는 유캐리오틱 셀들은 전부 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어요. 반면에 프로캐리오틱 같은 원시 세포인가?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단백질들을 다 자기가 이렇게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포를 깨줘야 되는 공정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수업으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분자생물학인가? 아니면 세포생물학? 이런 거 들으시면 나오는 내용이어가지고 그 교과서만 찾아보셔도 충분히 나올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그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실험을 해보는지 도움이 되나요? 이런 거는 그냥 세포만 키워봐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일반적인 랩실 수준하고 공장 수준의 공정에서 큰 차이점은 이제 사이즈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랩실에서도 세포 키워보면은 똑같은 저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세포가 어떤 조건에서 잘 자라는지를 이제 같이 공부하게 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정제 공정까지 하고서 저희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그럼 이번엔 넘어와서 이제 정제라고 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똑같은 페이지인데 여기 DS라고 하는 거에 똑같이 묶여져 있죠. 여기 이제 우리 배지 제조부터 세포 배양 공정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여기 넘어와가지고 버퍼 제조,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필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정제 공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양하고 정제를 묶어서 DS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DS라고 하는 DP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런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JD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잡 디스크립션, 직무 소개서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요 내용 모르면은 사실 이제 직무 소개서 읽어봐도 이게 뭐야?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 직무로 넘어가서 보자고 하면요. 정제는 이제 배양에서는 미디어 프리퍼레이션 공정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여기 배지를 만드는 그런 공정이 있었다고 하면은 2번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제 공정 같은 경우는 정제는 버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버퍼라고 하는 걸로부터 이제 공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참고로 정제 공정은 모든 공정에 이런 버퍼들을 다 쓰게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양 같은 경우는 이제 배지를 만드는 게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이렇게 탱크 숫자대로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되는데, 이 정제 공정에는 하나의 탱크당 하더라도 버퍼를 이제 막 3번, 4번 막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버퍼를 배양보다 한 5배, 7배 막 이렇게 많이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만들어요, 버퍼를.
그러면은 이제 아까 크로마토그래피부터 이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하베스트 풀탱크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몇 사이클 돌릴 거야라고 하는 계산이 끝나게 되면 크로마토그래피 공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크로마토그래피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백질의 종류나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거를 쓸지는 이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제일 먼저 해가지고 이제 항체 특이적으로 결합해서 가장 먼저 제거를 많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애들을 잡기 위해서 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하는 이제 캐타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에 아나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큰 거부터 잡고 그다음에 작은 걸 잡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크로마토그래피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애들은 잡고 그다음에 원하지 않는 애들은 이제 버리게 하는 거. 그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는 한 세 번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항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여 가지고 그냥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자고 하면은 여기까지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마토그래피 공정이 끝났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크로마토그래피부터 시작하는 거를 저희가 초기 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제는 크게는 초기 정제하고 최종 정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크로마토그래피가 초기 정제의 시작입니다. 근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쓰시는 그런 크로마토그래피들이 조금 아니긴 하거든요. 원리 자체는 똑같은데 걔가 이제 굉장히 대량화된 엄청 크게 만들어진 그런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루는 이제 분석기기 같은 것들은 크로마토그래피, LC,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보통 많이 쓸 것 같은데 GC나 LC 중에서 LC를 좀 더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뭐 HPLC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종류들이 아니고 원리 자체는 똑같지만 이제 FPLC라고 얘기하는 이제 패스트 프레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해가지고 엄청 빠르게 진행되는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공정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잡고 원하지 않는 애들은 이제 좀 걸러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바이러스 컨트롤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래가지고 바이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옛날에는 없던 공정이었는데요. 옛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한 10년, 10에서 한 15년 정도?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없었는데 환자들이 주사를 맞고 나서 자꾸 죽는 사건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들어가게 된 필수로 들어가게 된 그런 공정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자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정을 진행하다가 얘네들이 바이러스가 소수의 바이러스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제품이 이제 다 바이러스로 점령당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공정을 진행하는 동안 바이러스가 자라지 못하도록 이게 로우 pH 바이러스 이넥티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불활성화시키는 그런 공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H 5에서 한 5.0조로 낮춰주게 되면은 단백질 변성은 일어나지 않고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하는 항체는 변성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증식하지 못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시트릭 애시드 같은 거라는 이런 버퍼에 담가두게 되면은 이렇게 공정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노출되면은 항체도 변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맥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한 30분인가? 한 40분인가? 그 정도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넘어서까지 보관하면 항체에 이제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상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넣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까지 끝났다. 그럼 공정까지 끝났다라고 하면은 다시 중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pH를 올리는 작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pH를 올릴 때는 이제 1몰 트리스 같은 용액으로 pH 다시 6.5에서 7.0 사이로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필트레이션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바이러스 이넥티베이션 하면서 크로마토그래피 공정까지 다 끝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바이러스 필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필터를 거쳐가지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이제 완전 다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필트레이션이어가지고 LRV라고 얘기해서 10의 6승이거든요. 10의 6승분의 1까지 바이러스를 줄이면 우리는 얘는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공정까지 그래서 바이러스 이넥티베이션, 바이러스 필트레이션까지 끝났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가 초기 정제의 끝입니다. 바이러스 필트레이션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 제거까지 끝나고 나면은 여기까지 이제 엄청 깨끗하게 만들어진 이제 항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깨끗해진, 그러니까 고순도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정제 공정에서 달성이 됐는데 이제 고농도로 압축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게 이제 UFDF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여기는 고농도로 압축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UFDF가 뭐냐면 울트라 필트레이션 다이아 필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관홍축, 그다음 버퍼 교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려주면서 필터를 통해서 돌아가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원래 얘를 보관하고 있던 그런 버퍼들보다 더 이제 이게 TFF라고 하는 탄젠셜 플로우 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특이한 공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필트레이션 공정에서 이런 버퍼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버퍼들이 이제 조금 많이 과농축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농도가 원래 내가 농축할 수 있는 최대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농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제 부피가 줄어들어가지고 보관하기 편한 상태로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UFDF 공정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바로바로 이제 DP라고 하는 완제 공정으로 보내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DS 처리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DS에서 만드는 양들이 좀 많기 때문에 DP로 바로바로 못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작은 이제 탱크들이라던가 아니면 바틀이라던가 백 같은 걸로 이렇게 소분해서 이렇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필링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원액 같은 거 DS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 벌크의 DS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분해서 담아줘 가지고 여기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얘네들을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냉장 보관, 냉동 보관 같은 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완제 공정을 할 거야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다시 해동시키면서부터 이제 저농도로 바꿔주는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마치는 게 바로 정제 공정이고요. 아까 맨 처음 배양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저희가 다 통틀어서 DS를 만드는 공정이다. DS가 드러그 서브스턴스라고 얘기해서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공정이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좀 이해 안 가시거나 질문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멘티님들 저희 한 5분만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분 쉬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길게 말하는 바람에 한 8시 3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 가실 분들은 화장실 가시고 물 마실 분들은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8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멘티님들 시간 돼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먼저 희주 멘티님이 배양 공정에서 업무를 하는 지인이 항상 벤치를 들고 다닌다고 하는데, 공정에서 그런 공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벤치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따 설명드릴 거긴 한데, 이런 것들 조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조이는 거 사람 손으로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조이는 작업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PM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Preventive Maintenance 작업인데, 그런 것들로 이렇게 조이는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공구, 막 벤치 같은 거, 몽키, 스패너, 뭐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조이는 작업들 같은 거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뒤에서 이제 그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니 멘티님이 정제 공정에서 크로마토그래피를 다 한 후에 바이러스 불활성화 및 여과를 진행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공정 중간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여기 먼저 어피니티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어피니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바이러스 이넥티베이션하고 뉴트럴라이제이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로 넘어가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바이러스 필트레이션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스텝이다. 여기까지 3, 4번은 크로마토 공정 중간에 섞여 있는 스텝이라고 이해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크로마토그래피 공정 중간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혹시 대답이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배울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없어가지고 후딱후딱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공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많아요. 아이고, 그 질문이 하나 더 있으셨네요. 은빈 멘티님이 그 학부 연구생 하시면서 동물세포 키우고 있는데 DO나 pH나 DO 조건들을 배양 도중에 체크하지 않고 있는데 배지 만들 때 pH 측정하는 정도만 진행했는데 세부적인 배양 조건들을 랩실 선배들께 여쭤봐야 할까요?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동물 세포를 키우면은 동물 세포를 키우는 그런 온도라든지 pH라든지 뭐 아니면 쉐이킹을 해주는 그런 RPM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아는 게 이 사람이 진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증빙도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공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들을 좀 많이 배우려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배양하고 정제라고 하는 그 직무를 이제 여러분들이 간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방금 이 은빈 멘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사실 필요한 거기는 합니다. 먼저 크게 여러분들의 경험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직무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역량이고요. 그럼 인성 역량은 내가 여기 직무에 잘 어울리는 성격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격에 대한 측면은 약간 측정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마인드셋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제약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일단 원칙주의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준수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해요. 내가 자꾸 일탈을 해버리게 되면은 절차에 어긋난 행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전제로 하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접근하는 태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거는 약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이제 귀결되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더십은 이제 소통하는 방식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공정 엔지니어링 같은 직무로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은 건대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4년제 이제 학부생이시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제 석사생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무튼. 근데 이제 학부나 석사, 이제 여러분들은 대졸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대졸인데, 이제 가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고졸이라던가 아니면 초대졸 분들하고도 같이
일하게 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초대졸이 이제 2 년제, 3 년제 대학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제 가시게 되면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인제 '나는 대졸이라서 너보다 똑똑해.'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인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는 내가 부족한 거는 항상 배우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도 어떤 건 배울 수 있겠지. 모르는 걸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서 잘 배우고 그다음에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잘 어우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산에서 가장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인제 품질 관리라고 하는 데에서는 또 초점이 좀 다른데 그런 데는 쪼금 더 꼼꼼하고 이제 좀 더 세심하고 그런 것들을 쪼금 더 인제 좋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항 정제 인제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생산이니까 여기에만 설명드려 보자고 하면은 이제 직무 역량으로 넘어가서 인제 여기가 인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제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해결력을 한 번씩은 쪼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학교 수업만 들었다고 해서 길러지는 역량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제 어떠한 그런 환경에 좀 노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실험실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험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실험실이 인제 대학 여러분들 대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원생이실 테니까 인제 막 이번에 뭐 겨울방학 때 어떤 교수님 방에 인제 컨택을 해 가지고 "저 학부 연구생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인제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 가셔 가지고 여기서 인제 뭐 세포 같은 것들을 사실 키워 보면은 되게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아니면 기기를 다뤄보거나 기기도 뭐 HPLC나 이런 기기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GC, 뭐 MS, 뭐 NMR 뭐 이런 기기들 어떤 것들도 다 좋아요. 그래 가지고 기기들을 다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되고 세포 같은 걸 키우게 되면은 그때 뭐 조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기기도 이런 조건 같은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쌓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쓸 때도 여러분들만의 에피소드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면접을 보실 때도 '내가 이걸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티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인제 '한 번 실험해 봤어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는 언제냐면 다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사실. 근데 세포를 당연히 잘 키우는 환경도 있겠지만 인제 잘 안 자라고 있을 때 아니면 어떤 것들을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제 기기를 돌려볼 때도 얘가 인제 내가 내 맘대로 분석이 잘 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무조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거를 인제 겪으려면은 단 한 번의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충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2-3 개월 정도는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 좀 노출이 되셔 가지고 그때 이런 조건들을 공부해 보시게 되는 게 바로 인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대처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인제 회사에 가셔 가지고 배양 공정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정제 공정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제 간접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경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전공에 대한 이해도는 사실 아까 설명드리면서도 제가 인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공에 대한 이해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단백질 아까 얘기했던 뭐 시크리션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다 아시게 될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좀 기초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면접 볼 때 좀 불리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막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시켜 가지고 대답을 할 때는 다 이런 전공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 가지고 그런 공부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어 능력은 앞에서도 인제 왜 필요한지는 말씀드린 것 같아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기르려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포를 키워 보거나 아니면 기기를 다뤄보거나 그런 경험들이 이제 좀 노출이 되면 좋겠다. "시험실을 가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교육 같은 거 들은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좀 이해 안 가시거나 질문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제 하루 일과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이제 현장 업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문서 작업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여기 현장 업무라고 하는 게 아까 인제 여기서 인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게 바로 어디냐라고 하면은 인제 보시게 되면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확대해서 한번 보자고 하면은 이 P3S라고 되어 있죠. 그죠? P3S. 그 삼바 삼공장 사진입니다. BRX라고 하는 게 바이오 리액터의 약자고요. 1150이라고 하는 게 탱크 번호고 그다음에 15,000리터 배양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배양기라고 하는 거의 실물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탱크들이 있는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정 작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 배양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그마한 배양기에서 막 키워가지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런 프로덕션 배양기에서 이제 키우게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팀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포를 접종하는 뭐 이노팀, 그다음에 배지를 만드는 미디어 프리퍼레이션 팀, 그다음에 뭐 뭐였더라? 그 하베스트 팀. 그래서 세포를 수확하는 하베스트 팀, 그다음에 그 뭐지? 마지막으로 리액터 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배양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정제팀 같은 경우는 버퍼 프랩 팀, 그다음에 초기 정제팀, 이제 최종 정제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팀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이제 이런 현장 안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을 아까 봤으니까 이런 실물 사진도 한 번쯤은 보게 되시면 아 이런 깨끗한 환경이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문서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삼바 같은 경우는 항상 다 여기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해 가지고 인제 작업부터 실제 작업을 해 보고 나서 몇 년 정도는 이거 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다른 부서로 가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배양이나 정제 있었으면 거기에서 문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업무들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회사는 인제 대졸 사원들의 경우는 보통 문서 작업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배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 대조를 뽑는 이유들은 다 사무 업무라고 하는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변경 관리라고 하는 문서하고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변경 관리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항상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증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검증을 좀 쉽게 이따가 말씀드려 보긴 할 텐데 이 검증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얘를 테스트를 하는 거를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해 보자고 하면은 제가 원래 그 갤럭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갤럭시를 쓰고 있었는데 갤럭시를 쓰고 있다가 이번에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아이폰 이번에 17 나왔나? 그랬을 텐데 이제 17 나와가지고 아이폰으로 넘어갔습니다. 변경을 해버렸죠. 그러면 이 변경이 잘 됐는지에 대한 검증, 평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폰의 모든 기능들을 다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너무 많아요, 기능이. 그죠? 막 몇백 개, 몇천 개 막 이럴 거잖아요. 그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이폰으로 바꾼 주된 이유가 첫 번째, 이제 유튜브를 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유튜브를 잘 보려고 하면은 이제 인터넷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인터넷. 그죠? 와이파이나 뭐냐면 5G 같은 거 잘 터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주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진 같은 거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혹은 뭐 동영상 같은 거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스타임 같은 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 좀 테스트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주요로 이제 볼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건지를 계획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 평가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가를 할 거야를 전략적으로 세우는 걸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정하고 나서 실제 수행을 해줘야 돼요. 유튜브 잘 되는지에 대한 평가하고서 그럼 아이폰 이거 정상적이니까 나 이걸로 바뀐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서들을 이제
이따가 실제 사례를 갖고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근데 요런 느낌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일탈이라고 하는 문서하고 카파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탈은 어떤 거냐면 이제 사건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공정을 진행하다가도 이제 문제 사건들이 막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뭐 절차가 문제가 있는지,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장비에 문제가 있는지,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평가를 여러 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원인을 밝혔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이 이제 똑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거해주는 작업, 그게 이제 corrective action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시정 및 예방 조치, 이렇게 여기 예방 조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요약해서 저희가 카파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카파는 이제 문제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한 대응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따가 실제 사례를 갖고서 한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하면은 먼저 변경 관리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드려 보자고 하면은 변경 관리는 요런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경 전에 어떻게 바뀌게 될 거야라고 하는 서머리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변경이 필요함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제 되게 안 좋은 문서고요. 얘를 이제 어떠한 사유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좀 많이 작성해 줘야 좋은 문서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서 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은 항상 세척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공정이 완료되면 이제 공정이 완료가 되면 더티해지잖아요. 더러워졌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깨끗하게 CIP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그럼 얘가 이제 클린한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약간 식기세척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나면은 이제 그 식판이 더러워졌죠? 그러면 식기세척기에 넣고서 돌릴 거죠? 그리고 나면은 얘가 깨끗하게 됐으니까 다음 밥을 먹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IP라고 하는 게 이제 공정, 아까 막 그런 탱크들 같은 거 닦아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 CIP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물로 한번 닦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으로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산성 용액으로도 한번 닦아주고 마지막 뜨거운 물로까지 이렇게 닦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은 아 완전 깨끗하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보통 처음에 우리가 잘 닦였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점점 세포들이 이제 막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막 크로마토그래피 공정들이 다 개발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점점 더 끈끈해져요. 왜냐면 타이터라고 얘기하는 그 단백질의 농도들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요즘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옛날보다 과거 10년보다 요즘에 태어난 이제 10년 뒤의 세대가 키가 조금씩 크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례해서 먹는 양들도 같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죠? 이제 보통 체구가 큰 사람이 먹는 양이 많은 것처럼 세포들도 얘네가 이제 더 빨리 자라고 더 잘 자라는 친구들이 더 먹는 양들도 많아져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타이터라고 하는 단백질의 농도도 같이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원래는 잘 닦였었는데 점점 안 닦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CIP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요 공정 돌아가는 클리닝 하는 시간이 예를 들면 20분씩이었어요. 요게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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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씩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아 이제는 잘 안 닦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페일 나가지고 아, 다음 공정을 진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 이제 시간들을 늘려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요거 다 20분 말고 이제 30분으로 점점 더 늘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변경 사항을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타이터가 늘어났으니까 세척 시간 증가가 필요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변경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잘 됐는지는 밸리데이션을 먼저 해야 돼요. 그죠? 검증을 완료를 하고 나서 그럼 그 검증 완료가 된 거를 이제 절차서에다가 이제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반영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 교육하고서 이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인제 변경 관리하고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탈하고 카파입니다. 일탈하고 카파는 문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탈이라고 하는 문서, 예를 들면 공정 중간에 중요 파라미터가 만약에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원인을 조사하고 난 다음엔 이제 대처를 하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카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공정 중, 예를 들면 뭐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든 이온 스테인지 크로마토그래피든 크로마토그래피 공정 중간에 이제 균이 발생을 했대요. 그럼 균이 발생을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진행을 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를 이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절차들이 문제가 없는지, 프로시저, 이제 절차들의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을 해보게 되어 있고, 그때 이제 장비들, 다뤘던 장비들, 이퀴먼트라고 얘기하는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게 되어 있고, 그 주위의 환경이라던가 퍼실리티라던가 퍼실리티라던가 아니면은 환경이라고 하는 인바이러먼트, 아니면 그 외 기타 사항, other 뭐 이런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항목별로 요약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일탈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터뷰를 막 진행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제대로 그 뭐 공정 중간에 뭐 세척 같은 것들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균들이 발생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세척을 더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 잘 닦아줘야 돼라고 하는 그런 교육들이나 이제 강화 같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걸 일타라고 카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혹시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좀 이해 안 가시거나 질문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네, 일탈 과정이나 카파 과정도 바뀌면 그것도 밸리데이션이 진행하는 건가요? 약간 좋은 질문인데, 이게 그 일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공정 중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공정에서, 이게 막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공정을 어떤 걸 막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탈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카파라고 하는 대책을 세울 수도 있는데 일탈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변경 관리라고 하는 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탈 조사를 해보니까 공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공정을 바꾸는 거니까 변경 관리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다시 밸리데이션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도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서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냥 카파로 게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변경 관리로 문서로 작성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사실 다르기는 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양하고 이제 정제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은 제가 다 잠시만요. 마이크가 뭔가 켜지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배양하고 정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드릴 이제 팁 같은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업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랑 같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넘겨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 거 한 3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financenaver.com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financenaver.com 네이버 증권, 네이버 페이 증권인가? 여기 홈페이지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취업 준비를 했었을 때 여기는 원래 투자하려고 인제 이용하는 보통 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도 이렇게 많이 애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번 보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제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자고 하면은 여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가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회사는 대부분 여기에 검색을 했었을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은 여기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게 되고 여기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걸 보셨으면 좋겠는데 회사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당연히. 근데 "왜 좋냐?"라고 했었을 때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게 인제 여러분이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 사실 그 대기업이 얼마나 대기업인지 아니면 뭐 중소기업은 얼마나 중소기업인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그걸 다 수치화해 가지고 이 회사가 인제 지금의 실적하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얼마나 있냐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인제 지금 수치화되어 있는 지표가 이런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는 한 86조 87조 정도 되는 회사고 우리나라 랭킹 4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인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시가총액이고 두 번째는 매출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출은 뭐냐면 여기 아래 그냥 쭉 내린 거예요. 보면은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이렇게 둘 다 이렇게 같이 커지는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인제 여러분들의 나중에 연봉 입장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인제 계약 연봉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 회사에서 나중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런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의 연봉을 이제 좀 좌지우지하게 될 것 같은 굉장히 많이 주면은 막 연봉의 50%씩 주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계약 연봉이 뭐 5천만 원인데 인제 연봉의 50%를 줬다. 그럼 2,5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그다음에 매출은 성장성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게 큰 회사고 뭐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도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자고 하면은 시가총액으로 봤었을 때 한 40조 정도 되는 우리나라 랭킹 13위 정도에 있는 굉장히 큰 회사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한 2조에서 여기 잠깐 떨어졌는데 요때 인제 합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3조 5천억 그다음에 4조 2천억 좀 잘 늘고 있죠, 여기도.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6천억, 뭐 6천억, 4천억 여기 확 늘었네요. 그래 가지고 올해 기대가 되게 좋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인제 잘 크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가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제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장성도 되게 좋을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죠. 뭐 한미약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긴 한데 예를 들면 시가총액 한미약품은 5조 8천억. 근데 여기서부터 되게 많이 차이 나죠. 그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중에서 가장 큰 두 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까 하나가 한바가 몇 조였더라? 뭐 70 몇 조인가 그랬던 80조 정도 됐나? 그다음에 삼바 셀트가 뭐 한 40 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한미약품은 이제 한 5조 정도 되죠. 그죠? 확실히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무튼 큰 회사를 갈수록 당연히 좋은 거긴 하지만 그 좋은 이유가 인제 여기 아래 매출을 봐도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1조 3천억, 4천억, 1조 5천억, 1조 5천억 좀 크는 속도가 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그다음에 뭐 종근당 이런 회사들 그죠? 종근당 1조 정도 되는 회사고 그다음에 매출도 이렇게 늘고 있다. 근데 영업이익은 쪼끔 줄고 있어서 걱정은 되지만 매출 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준들을 조금 세우셨으면 좋겠거든요. 뭐냐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얘기했었을 때 그러면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알겠어. 그러면은 얼마나 작은 기업, 이제 내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가장 작은 기업은 어디까지를 오케이를 해줘야 돼라고 얘기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보다는 좀 큰 회사를 가시면 좋겠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5천억보다 좀 작은 회사를 가게 되면은 회사가 좀 되게 어려워졌었을 때 이제 구조조정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퇴직 같은 것들을 되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게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또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또 펼쳐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방지가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중해제약 이런 데가 이제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죠? 중해라고 얘기하는 데가. 근데 중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진짜 이제 안 좋은 케이스들을 한번 보자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는 회사인데 막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뭐 강스템 바이오텍 뭐 이런 회사인데 보시면은 막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정도로 좀 더 많이 작아졌죠? 그죠? 시가총액도 작아졌는데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조금 무섭습니다. 그죠? 매출은 160억, 120억, 그럼 70억 점점 줄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영업이익은 다 적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를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회사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도 작고 그다음에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은 적자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가가지고 잘릴지 모릅니다. 그 잘린다는 게 희망퇴직이든 그냥 구조조정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걸러서 취업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예전에 그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그 어, 지금은 이제 아예 없어져가지고 안 나오는 회사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제 그, 그 옛날에 제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되게 급하게 취업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뜨자마자 그냥 저 선배 여기 갈래요 하면서 갔었는데, 거기 간지 한 6개월 만에 정리해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마음고생해가지고 제가 엄청 열심히 많이 도와줬었는데, 근데 그런 회사가 이제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적자를 나고 있던 회사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아픈 거는 겪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니까 그런 기준점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다시 쳐보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시가총액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여기 매출하고 영업이익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그냥 아래로 쭉 내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전자공시라고 있거든요. 전자공시, 그다음에 전기공시, 그다음에 이렇게 검색해서 눌러봤어요. 그러면은 전자공시, 전기공시 검색해서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사업보고서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는 한 번쯤은 좀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를 회사가 직접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접 설명하는 게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꼭 한 번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목이 되게 많은데요. 그 항목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 이제 사업의 개요라고 하는 데 있죠. 그죠? 사업의 개요라고 하는 것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 회사 홈페이지에 한 번씩 가시잖아요. 그거 말고도 얘를 먼저 읽고서 회사 홈페이지를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건 회사가 자기 자신이 투자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보다 더 잘 나와 있는 속에서는 일단은 사실 객관화된 사실은 없어요. 물론 뉴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뉴스들도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업 보고서는 이게 틀리게 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제재를 맞게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실로 되어 있는 친구들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기를 설명할 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CMO 사업, CDO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은 한 60만 리터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1 공장은 몇 리터, 2 공장은 몇 리터, 3 공장, 4 공장 이렇게 하고 있고 뭐 5 공장을 짓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없네요. 여기는 없어요. 네. 이건 나중에 뉴스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시장 평가 같은 것도 해 놨고 자기가 인제 만들고 있는 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여기 막 다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 인제 약을 이런 거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읽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그 회사 홈페이지 같은 거 아니면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네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시가총액, 그다음에 매출 영업이익, 그다음에 여기 전자공시, 정기공시,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 보자고 하면요. 인제 요거를 인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자고 하면은 이제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네이버 증권이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 가지고 아우 벌써 여기 이때보다 거의 2배 오른 것 같아요. 그죠? 시가총액이 인제 55 조였는데 지금 아까 86 조인가 87 조였죠. 근데 되게 많이 컸습니다. 그죠? 보면은 인제 이렇게 봐 가지고 요렇게 뭐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지를 첫 번째 파악 네 여기 시가총액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영업이익은 늘고 있는지 요런 걸 평가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전자공시 그다음에 정기공시 그다음에 여기 검색 누르면은 여기 사업 보고서 이렇게 사업의 개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를 한번 꼭 읽어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기업을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인제 영어입니다. 영어는 사실 아까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 가지고 영어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실 요즘에 더 중요하게 된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뭐 삼바든 펠트든 이게 인제 회사들을 그 인제 약간 국제 정서 국제 정세? 약간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인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너네 관세 때릴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삼바든 뭐 셀트든 원래 막 송도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것들을 막 "미국에 가서 지을게."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 면제해 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랬을 때 인제 이런 것들을 어필할 때도 인제 "영어가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가서 지으려면 당연히 미국인들이랑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문서도 영어로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대화하는 것도 영어로 해야 될 거니까 그런 영어가 더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직무 공부예요. 직무 공부는 오늘 배우셨던 게 사실 제가 뭐 한 1 시간 반 정도 1 시간 20분 정도 걸쳐 가지고 직무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 공부만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 맛보기 정도 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인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쪼끔 진득하게 한번 천천히 이런 복습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제 배양 공정에서 중요한 파라미터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제 공정 중간에 중요한 파라미터들 그런 것들 이제 공정별로 다 정리하면서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되게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전공 공부, 직무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인제 좋을 만한 경험들을 말씀드려 보자고 하면은 인제 경험은 사실 "제일 좋은 경험이 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일 좋은 경험은 현직에서 일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계약직도 사실 좋은 것 같고요. 계약직. 왜냐면 제약회사 가 가지고 이 GMP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느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가지고 계약직으로 가 보시는 것도 한 뭐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는 가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왜냐면 할 말이 되게 많아지니까 그래요. 계약직이든 아니면 인턴이든 그런 걸 해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 말고도 인제 실험실 같은 경험들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뭐 요번에 인제 한 달 뒤면은 여러분들 인제 방학하죠. 인제 한 달 뒤면은 아니지. 한 달 뒤면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보고 있겠군요. 네. 한 달 뒤면 기말고사를 볼 거고 한 달 반 뒤 정도에 여러분들이 인제 방학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11월 말 정도부터는 막 교수님한테 컨택을 해 봐 가지고 이런 실험실 같은 데 가 가지고 "요번에 인제 이런 일들을 좀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어필을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인제 여러분들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요것도 인제 좀 어려울 것 같고 요것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인제 교육을 받으셔야죠. 네, 교육. 왜냐면 단순히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 수업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항목들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모습이 보여지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래 가지고 이런 교육 같은 것도 들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은 되게 많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한바협이라고 얘기하는 한국바이오협회 교육, 아니면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요즘 교육은 되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육들, 아니면은 사설 업체들 같은 것들 있죠. 뭐 렌유인에서 하는 뭐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코멘토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프로그램들 찾아 가지고 한 번씩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요번 방학에 여기에다가 인제 영어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이제 "자격증 필요할까요?" 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자격증은요, 여러분들은 그 4 년제 대졸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그 자격증을 갖고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자격증을 관련돼서 얘기하는 그분들은 보통 고졸 분들이라든가 초대졸 분들이십니다. 그래 가지고 4 년제 대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라고 해 봐야 인제 생명공학 기사인가? 그거 하나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바이오 화학 제조 산업기사인가? 막 그 이름이 그렇게 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 자격증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고, 그 외 자격증 있죠. 예를 들면 뭐 무슨 안전기사, 아니면은 위험물 산업기사, 뭐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시험을 잘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시간보다 이런 데에 조금 쏟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좀 이해 안 가시거나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아, 네. 화학 분석기사, 화분기. 네, 그래서 진짜 좀 웃긴 게, 이게 막 취준생들 보면은 되게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화분기 같은 거, 아니면 위험물 산업기사, 위상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자격증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일 수 있어서 좀 걸러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배양 공정에서 본 배양기 배양은 패드 배치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드 배양 과정에서는 주로 어떤 배양 방식을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본배양기로 가자고 하면은, 온배양기는 사실 이거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근데 회사마다 다른데, 그 삼바 같은 경우는 이 프로덕션 배양기가 이제 그 퍼퓨전이라고 얘기하는 연속 배양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배지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일부를 채우고 새 배지로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쪼끔씩 나가면서 하베스트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인제 그런 연속 배양,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걸 퍼퓨전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대신 오염에 조금 리스크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연속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도 오염에 좀 취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패드 배치 방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패드 배치 같은 경우는 한번 넣고 나서 그다음에 얘를 키워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애들만 계속 넣어 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 키웠다 했었을 때 이제 한 번에 하베스트를 하는 거. 그게 인제 패드 배치 방식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회사마다 인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여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 거야.'에 따라서 그런 저런 전략을 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에 관련된 것도 인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소정 멘티님이 "자격증을 굳이 따지 않아도 영어 성적과 전공 지식, 실험실 경험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영어 만들고 그다음에 전공 지식하고 실험실 대신 실험실 경험을 한 두세 달 정도를 해 보면서 그 실험실 정리를 좀 잘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경험만 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어필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진짜 내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분석을 하려고 했는지 실험의 목표는 뭐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서 이렇게 실험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범죄인 멘토님이 "삼성의 경우 공정 엔지니어링이 공고가 하나로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격하고 생산 QC, QA 밸리데이션 등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SVP라고 하는 삼성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데를 교육을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럼 교육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 인제 1, 2, 3 지망 뭐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저 공정 엔지니어링 가고 싶어요. QC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공정 엔지니어링으로 먼저 간다라고 이해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QC로 갈 수 있다나 QA로 갈 수 있다는 내가 원해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QC나 QA의 그 퇴사자가 발생하거나 급하게 결혼이 필요한 경우 그랬을 때만 갈 수 있는 케이스여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생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관 멘티님 "공정 직무에선 어떤 연구실로 가야 하는지가 중요한가요?" 어떤 연구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세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연구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석들을 할 수 있는 데 연구실로 가면은 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너무 케미컬적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외 기계로 너무 빠지게 되면은 이게 사실 바이오랑 연관점이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오를 쪼끔 인제 걸쳐져 있는 애들로 갔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답이 되셨을까요? 희망 네. 희망 직무를 수행하는 기업 목록을 알 수 있는 방법?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 직무를 수행하는 기업 목록? 쪼금 더 풀어서 써 주시면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희망 직무를 수행하는 기업 목록.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범진 멘티님이 그 "면접 때도 생산을 제외한 QCQA 각 직무에서 알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얼마나 깊게 공부해야 할지." 사실 여러분들 전공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라서 면접 때는 그 QC/QA 직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전공 베이스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생물 베이스다." 그러면은 인제 생물 관련되어 있는 전공이 많이 기출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내가 화학 베이스다." 그러면 인제 화학에 관련되어 있는 그죠? 뭐 유기화학이든 물리화학이든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기출이 되는 편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적인 공부는 내가 일단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나중에 면접에서 답변하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이런 전공 공부는 당연히 하긴 해야겠지만 문제풀이 했었을 때 틀리고도 합격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직무 공부가 사실 먼저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윤철민 님이 "증권 사이트에서 검색 대상이 될 만한 기업명?" 근데 아까 그냥 검색하면 대부분 다 나오지 않으세요? 그 막 한미약품, 종근당, 배용제약 이런 거 다 검색되실 텐데.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상장이 안 되어 있는 회사다 그러면은 되게 작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 가지고 쪼끔 걸르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저기서 검색이 안 되는 회사들은 대부분 공기업 같은 회사들 뭐 어디 연구원 뭐 이런 데들은 좀 검색이 안 될 수가 있긴 하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기업들은 저기에 다 인제 되어 있을 거여 가지고 거기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기 멘티님이 면접 대비로 GMP는 어느 정도로 공부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SOP, MBR, CPP 용어 정도 아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요 용어 정도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실제 사례를 쪼끔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여기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공부는 됐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SOP를 작성하는 방법, 혹은 뭐 일타를 작성하는 방법, 아니면 그 변경관리를 작성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조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코멘토 같은 것들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실제 그 문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다큐멘테이션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 문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민기 멘티님은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답변 드렸을까요? 네. 그다음에 소정 멘티님이 배양 정제 공정 직무로 취업하고자 한다면 석사 과정을 밟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저는 저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학사하고 석사하고 저는 그 석사를 내가 가려는 이유가 취업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전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방향성이 잘못됐습니다. 학사는 그냥 내가 대학원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석사는 내가 연구에 조금 어느 정도 뜻이 있어야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석사를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석사 기반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사실 더 낮아요, 낮아요. 왜냐면 학사 비율이 60% 이상이고 석사 비율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석사로 갈 확률보다 학사로 갈 확률이 사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더 이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갈 거를 내가 취업 준비를 해서 학사로 갈 수 있는 거를 석사까지 해가지고 더 경쟁이 심화돼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고, 그래서 석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아, 내가 대학원 생각은 좀 있어가지고 이런 건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가시는 건 저는 좀 추천하고 싶기는 한데, 이제 그때 갈 때도 그 기업에서 연구하고 있는 항목들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요즘 되게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시라고 얘기하는 이제 ADC라고 얘기하는 거나 mRNA라고 얘기하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스케일업이라고 얘기하는 뭐 공정 스케일업 이렇게 해서 공정 개발 뭐 이런 것들에 좀 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석사를 밟으시면 그런 쪽은 조금 더 매력도가 있기는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 석사를 하러 간다. 아, 조금 이전 좀 아깝긴 합니다. 저 같으면 먼저 취업해가지고 돈 벌고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관심 분야들을 좀 먼저 찾아보고서 나랑 잘 맞을까? 성향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되, 나중에 취업은 여기가 경쟁률이 더 빡세니까 여기 가서 연구를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석사 취업률도 사실 어려워요. 어디든 다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래가지고 그런 커리어들은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정 매팀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범진 매니님이 바이오약품 생산 공정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학교에 수업이 없어 접해보지 못해 노 베이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저는 사실 저 때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저는 제가 취업 준비 처음에 했었을 때는 사실 이런 자료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뭐냐면 막 유튜브를 찾아봐도 안 나오고 그냥 진짜로 책 보고 저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기 좋은 데서 이제 막 자료를 정보가 더 많은 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보시면은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삼바 유튜브 보셔도 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 홈페이지, 기업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 셀트리온에서 이제 뭐 그 공정도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바 유튜브 보셔도 그 홈페이지 보셔도 공정은 한 번씩은 공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을 꼭 한 번씩은 보시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이현 멘티님이 GMP를 공부하고 싶은데 식품안전처약품에서 품질 관련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 GMP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 이게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지금 그렇게 질문하신 게 어떤 느낌이냐면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헌법을 펴들고 그 헌법 조항들을 다 살펴보면 될까요?"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변호사, 이제 판사, 검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GMP를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GMP 그냥 차라리 교육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사례들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NIBRT인가? KNIBRT, NIBRT? 뭐 이런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좋으니까 이런 데서 이제 GMP 교육 같은 거 많이 해주거든요. 아마 겨울에 방학 때 또 열릴 텐데 그런 것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GMP를 원론적으로 너무 깊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되게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준비되셨을까요? 아니요. 특정 부분이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특정 부분을 보는 거가 차라리 훨씬 낫고, 이제 전체를 다 보는 거, 근데 왜냐면 특정 부분을 봐도 이게 아마 파악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런 원론적인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밸리데이션 파트 아니면 변경 관리 파트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보다도 실제 사례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왜냐면 원론적인 얘기 암만 해 봐야 실제 얘네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인제 어떤 사례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인제 좀 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식약처 홈페이지 같은 데서 없고요. 그런 것들의 사례를 가르쳐 주는 데가 보통 교육기관이죠. 그래 가지고 "그런 교육들을 들어보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만 멘티님도 답이 되셨겠죠? 네. 여러분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만족도 조사를 한 번씩 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보이실 텐데 여기 QR 코드 이용해서 만족도 조사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제 건대에서 여기 만족도 조사하고 나서 나중에 경품으로 추첨해 준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만족도 조사까지 마치신 분들은 이제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멘티님들 이제 여러분들 취업 준비 열심히 해 주시고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만족도 조사 끝나신 분들은 이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